분명히 경쟁력이 있는 시장이라는 것을 이 자본시장의 최상위 포식자들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9월 대망의 FOMC 금리 인하를 앞두고 가장 중요한 매크로 발표였던 CPI가 발표됐는데, 대체적으로 CPI 같은 경우는 모두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양호한 수치들이 나왔고, 한 가지 시장에서 걱정을 했던 거는 근원 CPI, MOM 같은 경우에 예측치를 조금 상회하는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실제 찐 물가라고 볼 수 있는 근원 CPI가 다시 자극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매크로 데이터를 볼 때는 우리가 단발적인 발표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큰 추세의 흐름, 국면을 봐야지 정확하게 흐름을 읽을 수 있다라고 여러 번 강조드렸습니다. 실제로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이라고 불리는 닉 티밀하우스 기자 같은 경우에 어쨌든 간에 단기적인 출렁임은 있을 수 있어도 장기적인 데이터나 중기적인 데이터, 단기적인 CPI 흐름 모두 근원 CPI가 잘 하방 추세를 가져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고, 이런 물가 같은 경우는 한번 추세를 잡아주면 굉장히 길게 그 추세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 어쨌든 물가가 잘 잡히고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CPI를 체크할 때는 스티키 CPI와 플렉시블 CPI를 봐야 되는데, 스티키 CPI 같은 경우는 주거비나 자동차 비용 혹은 의료비 같이 잘 움직이지 않는 그런 CPI를 얘기하고, 플렉시블 CPI는 식료품이나 에너지 가격 같이 이렇게 변동성이 큰 CPI를 말하는데, 현재 흐름은 어떻습니까? 스티키 CPI도 계속 우하향하면서 잘 잡혀주고 있고, 그리고 최근 유가 상승으로 살짝 올랐던 플렉시블 CPI 같은 경우도 다시 하방 추세를 타주면서 스티키 CPI와 플렉시블 CPI 모두 안정되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명분은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물가가 안정되고 있고 지금 고용시장도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금리를 내려주는 것밖에 없다. 근데 현재 시장 컨센서스는 25bp 인하가 80, 10%, 50bp 인하가 13%로 어쨌든 시장의 흐름은 지금 첫 금리 인하는 25bp로 흐름을 봐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50bp 인하를 해줘서 시장의 경기 침체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인하보다는 일단 25bp로 맛을 먼저 봐주고 파월이 면밀하게 향후의 흐름 데이터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더 큰 폭으로 인하하나 아니면 제한적으로 인하하나 이런 식으로 그림을 가져가는 것이 사실 제일 좋다. 그렇기 때문에 25bp 인하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 괜찮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티은행 같은 경우는 올해 남은 9월, 11월, 12월 세 번의 FOMC가 남았는데 총 금리를 1.25% 인하할 거다. 그러니까 125bp를 인하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얘기는 뭡니까? 9월 달에 25bp 내리고 간 본 다음에 이제 11월, 12월에 달려주면서 50bp 빅컷으로 연속적으로 내려주면서 강력하게 통화정책 유동성 공급을 해주는 시나리오도 기대해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FOMC에서 깜짝 50bp 인하한다라고 해도 50bp, 25bp, 50bp 이런 식으로 125bp를 인하하는 시나리오에 대한 전통 기관들의 의견도 많은 만큼 결국에 큰 폭으로 금리를 인하해 주려는 그런 스탠스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금리 인하는 어쨌든 간에 단기적인 경기 침체의 우려감은 살 수 있겠지만 결국에 비트코인의 유동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금리를 올리는 것보다는 내려주는 것이 비트코인에게는 무조건 유리하다라는 거. 그리고 오늘 밤에는 바로 유럽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이 있는데, 금리 추가적으로 25bp 인하를 지금 예상한다. 유로존 같은 경우도 인플레이션이 목표치 2%에 근접하고 물가 잘 잡히고 있고, 지금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는 침체 조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금리 내려주면서 유동성 공급하는 흐름, 그러니까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가 이제 금리를 올리고 긴축을 하는 흐름에서 조금씩 금리를 내리면서 완화해서 숨통을 트여주는 흐름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 결국에 유동성이 글로벌적으로 풀린다. 비트코인에게는 무조건 장기적으로 봤을 땐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찾았는데, 최근 아크인베스트먼트의 펀드 움직임을 제가 면밀히 체크를 해봤는데, 아크인베스트먼트의 핵심 펀드 ARKK에서 코인베이스를 엄청나게 매수했고, 그리고 ARKW 또한 코인베이스를 엄청나게 매집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ARKF에서도 코인베이스를 엄청나게 다시 저가 매집하고 있다. 왜 이런 움직임을 아크가 가져갈까? 실제로 아크의 핵심 차세대 혁신 인터넷 ETF ARKW의 흐름을 보면 코인베이스를 언제부터 매도를 시작했습니까? 본격적으로 하락이 시작됐던 4월부터 코인베이스를 아크는 엄청나게 팔면서 코인베이스 차익 실현을 하고 비중을 줄여 나갔는데, 8월 달에 들어서부터 코인베이스를 지금 적극적으로 매집하고 있다.
왜 그럴까? 실제로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매매에 대한 신뢰도가 큰 이유, 본격적으로 아크가 펀드에서 코인베이스를 매도할 시점이 대략적으로 이 구간이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비트코인 프록시 주식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랑 연동돼서 같이 움직이는 흐름이 있다. 근데 본격적으로 아크가 매도할 때가 비트코인이 고점이었던 부분, 그 이후로 비트코인도 코인베이스도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8월 9월부터 바닥 구간에서 아크가 코인베이스를 매집하기 시작했다. 분명히 이들도 지금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비트코인과 연동돼서 움직이는 대체 투자 주식인 코인베이스를 매집했다라는 거, 지금 충분히 저평가 구간, 좋은 바이더딥 구간이라고 캐시우드도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눈치채야 되는 거, 미국발 핵심 거래소인 크라켄과 코인베이스의 대형 투자자들 저가 매수가 증가하고 있다. 지금 미국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두 거래소의 평균 매수 매도 비율이 250%, 123%로 순 매수 압력이 지금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 왜 다른 거래소도 아니라 크라켄과 코인베이스에서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을까? 어떻게 보면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이런 엄청난 코인베이스 매수가 충분히 9월 말부터 하반기 4분기는 시장이 반전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키움증권이라고 볼 수 있는 개미들의 성지 로빈후드 같은 경우도 지금 가상자산팀을 강화하고 로빈후드의 시총이 약 35%까지 증가할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상자산 비즈니스를 강화하면서 굉장히 큰 매출이 발생했고 많은 사람들이 로빈후드 거래소를 사용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립토 시장이 확대되고 더욱더 성장하고 또 한 번 후반전 사이클이 온다라고 했을 때 성장세 동력으로 밀레니얼 세대의 적극적인 가상자산 투자가 확대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팀을 강화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번에 굉장히 재밌는 소식이 들렸는데, 최근 체인얼리시스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가 지금 전 세계 암호화폐 도입에서 선두를 차지했다. 그래서 인도가 다시 한번 글로벌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채택에 선두를 달렸다. 지금 인도는 2년 연속으로 크립토 채택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도는 어떤 나라입니까? 전 세계 인구 1위다. 인도에서 적극적인 채택이 일어난다는 것은 대중들의 채택, 매스 어덥션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150개국 이상의 암호화폐 채택 경향을 추적했는데 23년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년 동안 중앙집중형 거래소와 분산형 암호화폐 사용에서 관찰된 모든 국가 중 최상위에 인도가 있었다라는 거. 지금 인도가 적극적으로 이런 식으로 크립토 채택하는 거, 물론 기관들의 채택도 중요하고 큰 손들이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개미들이 똘똘 뭉쳐서 전 세계가 확장되고 상용화되고 비트코인 투자가 확대된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핵심 크립토 허브로 발돋움하고 있는 영국 같은 경우에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법안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당 정부는 이 법안이 비트코인과 기타 디지털 자산 소유자들에게 더 큰 법적 보호를 제공할 것이다. 정확하게 암호화폐가 정식 자산 클래스로 승인된다라는 것, 제도권으로 인정하겠다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EU 같은 경우에는 규제 기간이 연말 전까지 스테이블 코인 표준 공식 전월을 발행 예정이다. 그래서 유럽 은행 당국 EBA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를 위한 표준을 포함한 15개 기술 표준 2024년 말까지 공식화할 것이다. 이거는 뭡니까? 스테이블코인 막고 성장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정식으로 규제 틀 가이드라인 딱 만들어서 제도권으로 수용하겠다라는 거. 지금 유럽 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크립토 시장을 채택하고 본인들이 파일을 가져가려고 적극적으로 혁신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 이 부분도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EU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코인 법률에 따라서 미국발 스테이블코인 서클이 발행하는 USDC와 유럽 유로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EURC에 정식 라이센스를 허락하면서 서클은 미카가 준수하는 최초의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됐다. 이런 식으로 스테이블코인 EU에서 규제안 정확하게 만들어 놓고 가장 믿을 수 있는 미국발 스테이블코인, 그리고 블랙록이 뒤에서 밀어주고 있는 서클의 스테이블코인을 확장시켜서 적극적으로 크립토 시장을 확대해 나가려는 움직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힌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엄청난 소식이 들렸는데, 국경 간 결제의 핵심 플랫폼 스위프트 같은 경우에 토큰화된 자산거래 간소화 시스템을 출시해서 적극적으로 실물자산 토큰화를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글로벌 거래를 위한 블록체인과 CBDC 법정화폐를 연결해서 토큰화된 자산의 실시간 송금을 지원하는 시스템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아날로그 방식에서 이런 식으로 블록체인을 활용한
토큰화된 시스템으로 지금 스위프트마저 변화하고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인지해야 될 거. 왜 그렇게 블랙록이 실물자산 토큰화에 집착하고 있고, 블랙록은 RWA 시장에서 실물자산 토큰화 펀드인 비드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고, 지금 RWA 채권 시장에서 블랙록의 비들과 FOBXX 프랭클린 템플턴이 계속 파이를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 왜 이런 전통 금융기관들이 RWA 시장에서 계속 파이를 키워 나가고 몸집을 키워 나가고 있을까? 분명히 경쟁력이 있는 시장이라는 것을 이 자본시장의 최상위 포식자들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격이 지지부진하고 있지만 그들은 이 수면 아래에서 더 큰 계획을 세우고 시나리오를 계속 그들의 계획대로 잘 이행해 나가고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꼭 인지를 해야 됩니다. 한 가지 좀 아쉬운 소식은 이번 토론에서 해리스에 비해서 좀 부진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트럼프가 해리스와 미국 대선 토론 다시 할 생각 없다. 해리스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토론하자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는데 트럼프가 한 발 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이런 결정이 향후 미국 대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굉장히 우리가 추적해서 트래킹해서 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번에도 느끼셨다시피 트럼프의 지지율에 따라 비트코인이 영향을 받고 연동돼서 움직이는 만큼 이 정치적인 이슈 부분도 우리가 절대 방심하지 말고 계속 체크해서 시장의 변동성을 줄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잘 면밀하게 대응해서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온체인 데이터 흐름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 비트코인 활성 주소의 30일 이동평균을 보면 거진 올해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만큼 시장이 지금 투심이 위축되어 있고 공포의 분위기가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수치는 과거 21년 불장 당시에 한 번에 큰 조정이 나왔던 그 수치와 비슷한 수치로, 어떻게 보면 공포의 구간이지만 뒤집어서 얘기하면 기회이자 저평가 구간일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리스크 인덱스 같은 경우도 최근 비트코인이 계속 조정을 받으면서 또다시 52K를 찍어줬을 때 다시 리스크 인덱스가 최고치를 찍었지만 다시 리스크 인덱스가 고점을 찍고 하락하면서 피벗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리스크 인덱스가 피벗하는 자리는 어떤 자리였습니까? 가격도 상승 흐름으로 피벗하는 그런 자리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리스크 인덱스가 꺾이고 비트코인이 올라주면서 새로운 강세 추세를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도 시사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레버리지 비율이 전체 거래소 24년 최고치를 찍었다. 가격은 지지부진하게 흔들고 움직이고 있지만 레버리지 비율이 24년 최고치로 상승한다는 거, 상방이던 하방이던 굉장히 큰 방향성이 조만간 나올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만큼 지금 에너지가 긴 장기 조정 동안 응축됐고 그 에너지가 어디로 터질지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셔야 된다라는 거. 반면 기관 투자자들은 중장기적인 크립토 시장 상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100K 콜옵션이 인기를 굉장히 끌고 있다. 보통 옵션 상품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씁니까? 아니면 기관 투자자들이 씁니까? 대다수의 기관 투자자들이나 큰손 고래들이 옵션 상품을 많이 쓰는데 옵션 시장에서 지금 100K 콜옵션이 인기를 끌고 있다라는 것, 중장기적으로 시장이 팽창하고 후반전이 남아 있다라고 기관들은 보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다. 그리고 크립토 시장의 유동성이라고 볼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의 시총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우상향하면서 비트코인은 빠지는데 스테이블 코인 시총이 상승한다. 과거에도 스테이블 코인이 상승했을 때 상승장이 진행됐고 스테이블 코인 시총이 하락했을 때 하락장이 진행됐습니다. 지금 어쨌든 스테이블 코인 시총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비트코인은 빠지고 있는데도 스테이블 코인 시총이 살아나고 있다는 거. 물론 스테이블 코인 현금으로 보유하고는 있을 수 있지만 시장의 유동성은 계속 들어오고 있고 조만간 좋은 기회가 됐을 때 이것들이 시장에 유입되면서 상승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기술적으로 단기적인 차트 흐름도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비트코인이 최근에 이 하방 트렌드 라인을 의미 있는 장대 양봉으로 돌파해준 이후에 기술적으로 하방 트렌드 라인을 리테스트 해주고 다시 지금 58K까지 회복한 모습. 트럼프가 대선 토론에서 약간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는데도 이것을 딛고 다시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회복해준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핵심적으로 우리가 첫 번째 넘어야 될 산은 59.8K 직전 고점을 확실하게 돌파해서 안착해줘야 추세가 확실하게 다시 단기 상승 흐름으로 전환됐다라고 볼 수 있고, 우리가 넘어야 될 산들 단기 이동평균선은 지금 캔들이 돌파를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위에 강력한 저항이 될 수 있는 장기 이동평균선들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 59.8K의 저항이 굉장히 강할 것으로 보이고 이 구간만 확실하게 돌파해서 안착해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다시 상단 트렌드 라인을 시도해 줄 수 있는 상황. 그렇지만 이 구간 저항이 굉장히 강한 만큼 59.8K를 확실하게 일봉 종가로 안착해주는지 못해주는지는 여러분들이 이번 주 잘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CVD 차트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지금 상단도 하단도
하더라도 이렇다 할 굉장히 강력한 매물대는 없다. 하지만 상단에 말씀드렸던 59K부터 60K 구간에 얕은 매도벽들이 위치를 하고 있고 이 구간을 확실하게 뚫어주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하단 같은 경우는 이렇다 할 지지 구간이 없고 52K에만 희미한 매수벽이 위치를 해준 만큼 또 큰 개별 악재가 터지거나 매크로 악재가 터진다라고 하면 충분히 52K까지도 조정을 받아줄 수 있는, 하지만 이 구간을 잘 지켜주는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다행인 부분은 가장 큰 고래인 갈색 고래들이 오랜만에 고개를 들어줬고 반면에 스마트 트레이딩을 하는 보라 고래들은 고개를 내려줬다. 그래서 확실하게 시장이 좀 강력한 매수세 우위 시장으로 들어가려면 갈색 고래와 보라 고래 모두 고개를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갈색 고래는 지금 고개를 들어준 만큼 보라 고래들도 고개를 확실하게 들어주는지 체크를 하시면 단기적인 대응에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2012년 이후 주요 핵심 자산 종류별 최고 수익률을 체크해 보면 2012년부터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였던 거 단연 비트코인이 압도적입니다.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아니면 돕니다. 이 세 번 비트코인이 최고의 퍼포먼스를 뺏겼을 때는 비트코인이 꼴찌였고 그 변동성 또한 마이너스 63%, 마이너스 73%, 마이너스 57%. 이 엄청난 변동성을 버티고 살아남고 이기신 분들만이 이런 엄청난 200%, 5000%, 100%, 1300%, 300%, 157% 이런 엄청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시사하는 거 뭡니까? 비트코인은 뭐 아니면 도다. 그렇지만 이 약세 시장에서 잘 버티고 살아남기만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자산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 지금도 어떻게 보면 이 수익률을 가져가는 소수를 선발하기 위한 인고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인고의 시간을 버틴 자만이 달콤한 리턴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낙오되지 말고 이번 페이즈 2 후반전까지 살아남으셔서 저와 함께 후반전 사이클을 잘 전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크립토 시황 정보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에서 시황도 잘 체크하시면서 성공적인 크립토 투자 계속 이행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